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요, 다 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네. 맞죠? 나 엄마, 아빠 아니다. 있으세요? 예비 아빠들이시군요. 미리 공부하면 꼭 아이 잘 키울 것 같죠? 그지? 네, 어디 한번 봅시다. 진짜 그런지. 자, 오늘 저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아이들을 좀 잘 키우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는지, 또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지,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보려고 오셨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거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으로 반드시 자녀를 잘 이끌고 잘 표현하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우리 아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별의별 걸 다 물어보세요. 박사님, 뭐 아이를 혼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매를 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벌을 세울까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한글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수학은 언제부터, 영어는 언제부터 할까요? 하여튼 뭐 동생하고 싸워 일을 어떻게 합니까? 따로 키워야 될까요? 부터 등등등 정말 많은 걸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배워서 아이한테 적용을 하면 사실 도움이 돼요. 좀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도록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를 주는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을 해도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해도 의도하지 않게 아이한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우리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요. 그 여러분도 행복하길 원하시죠? 네. 자,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지는 데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귀영화?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때 너무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지 않을 정도의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뭐 좀 행복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귀영화가 행복의 100%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권력? 요즘 봐서는 또 이 권력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잘해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땐 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귀영화, 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좋긴 하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인간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시려면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뭐가 다 행복감도 느끼고 남도 이해하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이 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야 합니다. 뭐 엄청 친하고 엄청 잘 지낼 것까지 기대할 건 없고요. 그냥 주변 사람과 그럭저럭 잘 지내면 됩니다. 성인들은 여러분 전화기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사람들 한 대개 20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30명, 적으면 10명.
자주 통화하는 택배 아저씨는 빼고, 네, 택배 아저씨랑 잘 통화하시죠? 그분은 빼고 나머지 여러분의 지인, 가족 뭐 이렇게 보면 사실 몇 명 안 돼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선생님, 자기 반 아이들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자, 이렇게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면 되는 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아이를 키우는데 해가 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벌써 땅이 꺼져요. 너무 어렵죠? 네. 오늘도 혹시 화내고 오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여기 오셔야 되는데 아이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빨리 보내려고 빨리 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거죠. 물론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여기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쉬우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우리가 인생에서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주의 문화유산,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부모의 사랑, 또 뭐 우정,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예의범절, 그다음에 지식도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고 또 많은 걸 보여주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이런 물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술들, 뛰어난 능력들 다 물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왜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내는 걸 물려줄까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본다면 약자예요, 이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양파의 겉껍질처럼 그냥 누구나 쉽게 눈에 띄고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야,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죠? 아이, 그럼요. 이런 정도는 일상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고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이 쌓이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개념이 돼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바뀌어지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매일 하던 대로 하고 삽니다. 우리는 아이한테 화내고 때로는 욱합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너를 가르치려고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회전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가는 거죠. 근데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 어깨와 엉덩이와 발과 숨을 새근새근 쉬는 게 너무 예쁘거든요. 그럴 때는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막 밤에는 애를 끌어안고 막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예쁘게 말할게. 다시는 안 그렇게 애를 끌어안고 막 울고 안고 애는 뭐 이렇게 자느라고 모르는 거죠. 아,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회전문이 됩니다. 야, 일어나!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욱하는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욱하는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욱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뒤에 특별한 개연성이 없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끈 올라오는 아주 충동적이고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 이것을 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욱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나는 욱하는 엄마다.
네. 소심하게도 드세요. 네. 그런데 뭐 부끄러워하실 게 없는 게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욱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부모가, 학교에서 어른들이, 사회에서 어른들이, 미디어에서 TV나 이런 방송에서 끊임없이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안 들면 욱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경찰도 뭐가 잘 안 풀리면 서류를 던져.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뭐가 꼬이면 뭐 리모컨을 갖다 던져. 모든 사람은 욱하고 소리를 지르고 던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우리 모두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화로워야 되고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아이가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그런 가정 내에서 우리 여전히 욱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오늘의 첫 출발입니다. 1단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냥 욱하는 건 나빠요. 화내는 건 나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욱하는지를,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화를 내는지를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버럭거리고 욱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를 내십니까? 들어볼까요? 어떨 때 그러세요? 말을 안 들을 때지 뭐, 그죠? 또 네, 밥 안 먹을 때. 아유, 걱정이에요. 혹시 우리 애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분 없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안 먹을 때. 또 안 잘 때. 그때도 참 속상해요. 좋게 재우다가 나중엔 자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국 애를 울리고 재우죠. 또 형제끼리 싸울 때,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아이가 뗐을 때, 징징거릴 때, 아이가 하루 종일 울어요. 그럴 때 아주 화가 나죠. 그리고 아이가 하루 종일 나불나불대고 말대꾸를 해요. 또 어떤 집 아이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너무 나가 놀아요. 집에 안 들어와요. 어떤 애는 밖에 아무리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모들이 화가 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얘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하죠. 애들이 뭐 로봇입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실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러는 오은영 박사님은 집에서 아이 키울 때 화 안 낼까? 강연할 땐 분명히 저렇게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 화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답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아이를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이야기하자면 아마 오늘 밤을 새도 못할 것 같습니다. 2박 3일 MT 한번 갈까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는 약자한테 왜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낼까? 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면 몇 가지를 사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 한민족의 모성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크다 보면 배탈도 나고 열도 나고 그래요. 또 그렇게 겪으면서 면역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기도 한데 아이가 막 열이 나면 이제 막 응급실로 막 들쳐 업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울고 불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널 거기 보내는 게 아닌데 엄마가 미안해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사들은 애들 혈관이 매우 가늡니다.
우리도 떨려요. 못할까 봐. 여러 번 찌르는 건 우리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못 찾을 때도 있어요. 그럼 두 번 찔러보세요. 막 애가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옆에 있다가 선생님이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일단 엄마로서 부모로서 죄책감을 확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키가 작아, 몸무게가 안 나가, 잘 안 크는 것 같아, 남보다 힘이 작아, 힘이 약해 이러면 못 견뎌요. 우리 모성은. 이런 어떤 희생과 인고와 헌신과 참아내고 그걸 통해 그러지 못할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무결점의 결정체인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주의적인 것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을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성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이런 IT, 이런 광속도 이런 거에 아주 강국입니다. 세계 제1위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잠깐 듣는 와중에도 엄청난 정보들이 여러분의 휴대전화기에 옵니다. 자, 근데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육아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알면 할수록 불안해져요, 육아는. 왜냐하면 사실은 정보의 양도 너무 많고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하고 마지막 처리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요. 정보만 막 넣어주지 정보의 처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 가르치면 왜 수업 시간에 잡담하냐고 엄마들이 뭐라 해요. 집에서도 아이한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지 이 공부를 배움이라고 큰 범주로 보고 아이한테 세상을 살아가는 법, 정보를 처리하는 법을 안 가르쳐요. 중요한 거와 덜 중요한 거와 안 중요한 걸 구별해서 중요한 거에 더 중점을 두고 덜 중요한 건 약간 밀어놓고 안 중요한 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자,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 한구석에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이 빨리 가르치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차이도 많고 사람은 살아온 세월, 밥그릇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머리가 설사 영재라 하더라도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나이를 거슬려서 아이한테 많은 것을 빨리 가르치려 든다고요. 왜? 불안하니까. 많이 가르쳐야 되니까. 안 그러면 불안해 못 견뎌요. 옆집 애는 벌써 영어를 되게 잘해요. 우리 집 아들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옆집 딸은 스파게티 이름을 막 종류별로 막 메뉴판을 읽어요. 그럼 불안해요. 그럼 이제 집에 와서 잘 놀아주다가 어제까지는 오늘부터 앉혀놓고 똑바로 앉아 뭐 이러면서 등 세워 뭐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면 알수록 육아가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원래 한민족의 모성애가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불안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우지도 않았고 연습도 안 해봤습니다. 다 요즘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아는 것들도 많고 많은 스펙들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설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이를 키우는 거는 배워본 바가 없어요. 엄마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모르니까 또 불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를 잘못하면 합니다. 명제들이 있어요. 몇 살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해. 되게 기준 삼아 노력하시라는 거지 이걸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니는요.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하세요. 이 어머니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늦게 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 소아과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 검진 표 있죠. 항목들을 여기 벽에다 붙여놓고
몇 살에는 가위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켜봐요. 애가 못하면 확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질을 한 1, 2주를 막 죽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하고 사이가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 아이 같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봤더니 똘똘하게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가위질은 경험한 바 없어서 못하지만 가위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소근육을 잘 사용하고 모든 운동 기능을 잘 조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봤더니 다른 건 너무 잘해요. 지퍼도 잘 채우고 종이접기도 잘하고 조그만 거 집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명제에 사로잡힌 육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나머지의 명제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뇌는 몇 살까지 발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대뇌는 21살, 22살까지 자랍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게 하면 돼요. 키가 만 몇 살에 결정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셨겠지만 대학 가서 군대 가서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이러한 밑면에 있는 중요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 명제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이런 거예요.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제 제가 좀 놀아보라고 했더니 애가 끊임없이 놀다가 흥분이 되니까 아빠를 차요. 발로. 그랬더니 아빠가 놀면서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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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왜 그러세요? 애한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 박사님 저는요 아이랑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의도는 매우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 의도는 좋은데요. 아이하고 아빠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예요. 그 의미는 가까이 잘 지내란 얘기지 친근하게 지내란 얘기이지 친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한계점을 설정해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이렇게 말을 드렸죠. 물론 그 아빠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친근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떤 명제들 마치 광고의 문구처럼 우리가 그런 명제에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너무 불안해요. 자, 그러면 엄마가 안 불안하려면 정답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안 불안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그러한 명제 같은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닦아야 돼. 뭐 이런 거. 양치질은 꼭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거짓말은 절대 안 돼. 약속은 지켜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걸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딱 정해서 아이가 거기에 쫙 따라 들어오면 그 안에 쏙 들어가 주면 말은 아이를 위한 거지만 사실 반 정도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애가 그걸 딱 따라주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바로 내 엄마 이러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절대 안 그러거든요. 메롱거리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요거를 빨리 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또 포장도 해요. 어떤 가진 방법들이 있죠? 협박을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망태 할아버지였습니다. 망태 할아버지가 협박의 주인공들이었어요. 망태 할아버지 잡아간다. 요즘에는 뭐 무슨 앱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들려줘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애를 겁나게 해서 무섭게 해서 아이의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는 문제 행동을 빨리 소거하고 아이가 내가 정한 그 명제 틀 안에 또는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는 그 기준 아래 아이가 딱 들어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이를 협박하기도 하고 자꾸 추궁하고 채근하고 잔소리라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아이를 압박을 주는 거죠. 이러다가 또 다른 협박을 합니다. 아이가 좀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정리를 가르치면 되는데 오늘 다 못 배우면 내일 또 가르치면 됩니다. 왜? 아이들은 단번에 한 번에 빠르게 예쁘게 착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의 본질입니다. 근데 빠르게 착하게 예쁘게 이렇게 말을 듣게 하려니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 정리 안 하면 너 내일 어린이집 간 동안에 이 블럭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주질 못할 망정 다 갖다 버린대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정리를 가르쳤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물론 그들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근데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수위를 더 넘어요. 애가 좀 기가 약한 애들은 네 해요. 근데 또 좀 약간 센 애들은 그래도 싫은데요. 나중에 할 건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을 빨리 안 듣는 거. 애는 어릴 때부터 정리정돈을 가르쳐야 돼. 요즘엔 정리력이라는 기능도 있어. 뭐 이게 탁 스치면서 불안해져요. 그럼 이거를 말을 안 듣는 얘가 솔직히 불편하고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애를 말을 듣게 해야 내가 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엄마가 말했어. 좋게 말했어. 정리해. 좋게 말해요. 자, 그러면 애가 네 엄마. 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좋게 말해요. 엄마가 치우라고 했어. 빨리 정리해.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내가 또 말 안 듣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존대를 써요. 왜? 존댓말을 안 쓰면 내 안에 있는 이 욱하는 감정을 내가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서 약간 이를 물어요.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말 들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애가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애들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싫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야가 되는, 야, 너 엄마가 진짜 뭐 이렇게 돼요. 너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맞아볼래?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감정과 말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욱하고 화를 내고 버럭하고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 원하는 방향을 감히 교육이라고 하고 아이를 위한다고 하고 그걸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한테 갖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를 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모입니다. 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존재이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은 나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에요. 얼마나 아이가 이 혼란을 극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너무 좋아서 부모한테 막 다가가다가 어떻게 나한테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편안하게 못 다가가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안 하고 이렇게 멀어져요. 약간. 부모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벌써 약간 멀어져요. 자기 방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로워요. 부모가 그리워요. 그럼 다시 다가가고 싶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가 돼요. 우리는 엄청난 교재, 사교육, 좋은 옷, 해외여행 이런 거 물론 해주면 좋아요. 저는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최소한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자녀한테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른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은 진정한 어른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안전한 어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안전한 어른인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라면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요. 어딜 뒤졌더니 무너져요. 우리 그래요. 그러니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정 내에서만큼은 나의 부모만큼은 나한테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안전한 대상이 되려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 되려면 무엇을 극복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것을 수용받아 본 경험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감정은 표현하는 것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적 감정,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고 애처롭고 슬프고 열받고 뭐 좌절스럽고 분노하고 이런 비통하고 이런 감정들을 부정적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긍정적 감정인 희와 락,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인 노와 애가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소중한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좌절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이, 또는 그 부모님이 이것을 그냥 안전하게 수긍을 해준 경험이 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갔다 왔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나 이랬을 때 에휴 힘들었구나, 이거 한마디면 그냥 수긍해 준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짜증이 나? 다 해주는데. 그래도 얘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은 그냥 네 감정을 알겠다라고 수긍을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꼭 한마디를 해요. 야,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니? 밥 해줘, 뒷바라지 해줘, 참고서 사줘,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보내줘, 학원까지 태워다 줘. 야, 세상 쉬운 게 공부하는 거다. 왜 우리는 그 말을 꼭 해야 되냐고요. 그냥 아이한테 에휴 너 입장에서 힘들겠지. 날도 덥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해주는 게 왜 어렵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세상 힘든 게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또 이렇게 부모가 뒷바라지 해주니까 좀 참자. 이렇게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 우리는 아이를 잘 가르친답시고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때로는 모욕도 해요. 아이가 힘들어서 학원을 빠지면 안 빠지겠다고 약속한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 탓을 하지만 아이를 모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요. 네가 이성적으로 무슨 대학을 간다고? 야, 네가 대학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장까지 지질 일이야. 사실은 그게 애가 공부 안 하는 게 보면 불안한 거잖아요. 자, 이처럼 아이가 표현하는 정서, 감정을 안전하게 수긍을 안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1차 감정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아이가 친구하고 다퉜어요.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오늘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속이 상해요. 그리고 사실은 걱정돼요. 근데 그 친구하고 나빠질까 봐 사이가. 그러면 1차 감정은 걱정되고 속상한 거예요. 걱정되고 속상한 게 1차 감정인데 집에 와서 엄마 나 걔랑 싸웠어. 그랬을 때 부모가 아유 힘든 하루네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애가 좀 안정되면 얘기하면 돼요. 훈계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해요. 얘가 친한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빨리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맨날 싸우면 어떡하니? 이렇게 돼요. 너 나중에 뭐 들락날락 할 거야? 맨날 싸워가지고? 너 사람 때리고 그럴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이의 1차 감정은 걱정됐고 오늘 친구랑 싸워서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 1차 감정은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 조용히 하라고요. 듣기 싫다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걱정과 속상함이 확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하고 같은 감정입니까? 다른 감정입니까? 다른 감정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내지는 애가 조금 짜증을 내면 너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너 부모한테 이래버리면 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 감정은 속상하고 아이가 걱정이 돼요. 얘랑 사이가 나빠질까 봐. 그건 어디론가 금방 사라지고 무조건 불편한 감정은 다 억제하고 억압해요. 꽉 눌러요. 그래서 압력밥솥에 압력이 꽉 차듯이 꽉 차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한 번 확 하고 폭발하는 것이 우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존재, 가장 편안한 대상한테 폭발합니다. 동생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꺼지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가 표현하는 우리가 모두가 불편해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을 어이구 맞다가 아니라 애가 나 누구랑 싸웠어 그러면 우리 아들 누가 그랬어 내가 그냥 혼내줘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힘들었네 오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경험만 했던 겁니다. 지나치게 허용적으로 크든가 어이구 이러든가 아니면 굉장히 뚝해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이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아니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지 방울뱀을 왜 키웁니까? 이 소리 방울뱀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걸로 해서 아이를
감정을 표현을 못하게 해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감정 공감하는 걸 굉장히 연습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도하고 과장돼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데 높은 데 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내리면서 위험해 내려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또 감정 공감을 해주려니까 이게 과다해져서 높은 데 올라갔어? 멀리 보고 싶었어? 멀리 보니까 더 잘 보여? 아유 우리 아들 호기심도 많아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 이거 빨리 얘를 내려야 되는데 이런 아주 과장되고 또 과도한 감정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려는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의도는 좋으나 우리가 늘 아이를 볼 때는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의 표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길게 봤을 때 이 아이를 장기적으로 넓게 길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잘 조절해서 참고 견딜 건 견디고 지킬 건 지키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사는 사람을 키우는 데는 나는 어떻게 꾸준히 일관되게 이 아이를 도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수긍해 주라는 거는 오냐오냐가 아니라 내지는 애 문제 행동을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감정이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이 아이의 감정이 옳든 그르든 이 아이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너가 표현하는 감정은 내가 알아들었어 이거입니다. 아이가 와서 이유 없이 막 발을 구르고 울어요. 그러면 어설프게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너 이래서 이렇게 돼서 화가 났구나. 그러면 애들이 아닌데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엄청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가 이유는 잘 모르긴 하는데 너가 몹시 지금 속상하고 화났다는 건 내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착 대상자, 자녀가 대표적이지만 배우자도 애착 대상자입니다. 이 배우자가 집에 와서 여러분이 맛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남편이 집에 오니까 얼굴이 아주 어둡고 짜증을 내요. 식사는 그랬더니 말도 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힘들구나. 당신 힘드네. 좀 쉬어.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먹고 오면 먹고 온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늘 쉽게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을 그릇이라고 보면 우리는 금이 잘 가고 잘 울려요. 우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국민들이었는데 우리가 왜 지금은 이렇게 상대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이렇게 울리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못 가고 우리는 꼭 응징과 복수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왜 우린 그럴까? 심지어는 이 사랑하는 약자인 아이한테도 어느 순간에는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이 아니에요. 1대1 너와 나 이러면서 아이한테 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쓰고 결국 아이한테 해가 되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런 고민을 늘 해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우리의 감정을 그릇이라고 보면 감정이 이렇게 잘 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종류는 다르고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애착 대상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요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내지는 알지만 너무 아파서 꺼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이 다 있어요. 이 갈등을 저 마음 시면에 저 밑에 내려놓습니다. 꽁꽁 싸요. 싸는데 그 안은 너무 뜨거워요. 너무나 갈등이기 때문에 이걸 탁 데이면 만지면 뜨거워 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겉은 차가운 걸로 탁 쌓고 밑에다 싹 내려놔요. 저 밑면에. 그러나 이건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에요. 중요한 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이걸 꼭 건드려요. 밖에 나올 때는 이렇게 모인 이 자리는 그냥 옷도 이렇게 잘 깨끗하게 차려입으시고 머리도 정돈하고 여기 와서는 조용히 계시고 누가 좀 치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회인으로서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내가 얘를 보살펴줘야 되고
무한한 애정을 줘야 되는 이 애착 대상자인 아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욱합니다. 부모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꼭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대개는 좋아하죠. 대개는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언제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날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우리 부모는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우선시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호가 필요할 땐 나를 보호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땐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 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의존적 욕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의존적 욕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의지해서 처리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인간이 마음의 편안함과 사랑과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인간의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걸 아무한테나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를 키워주는 대개는 부모죠. 부모가 나를 가장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의존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싱크홀처럼 뻥 뚫린 구멍이 우리 마음 안에 생깁니다. 이것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결핍은 평생 동안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배우자한테 채우려고 하고 이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자녀 때문에 건드려지고 배우자 때문에 건드려지고 시댁 어른들 때문에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의 평정심을 잃기도 합니다. 이 의존적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두 가지 형태로 대표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옆집 엄마,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사소한 것들, 부모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이 결핍이 있으면 별것 아닌 거를 섭섭하게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 분노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늘 성마름이 있고 늘 욱하고 늘 버럭하고 늘 화를 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오죽 못났으면 부모한테 받을 사랑도 못 받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슬픕니다. 끊임없이 우울합니다. 좌절합니다.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할 때 그래 좀 섭섭하네 이게 아니라 막 슬픕니다. 엄청 우울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고 슬펐다가 왁 했다가 또 다운됐다 또 왁 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약자이고 내 뱃속으로 낳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한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가장 해결되지 않은 깊은 내면의 갈등 요소를 자녀가 건드립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도발합니다. 여러분의 화를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 화를 도발했어요. 유발했기로서니 그 화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분노는, 욱은, 오리진은 여러분 것입니다. 시작은 여러분한테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이 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화해서 적어도 밖으로 표현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을 정도로는 여러분이 소화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있어서 생명이자 생존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결혼하기 전에 성격 좋았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얘를 낳고 나서 내가 아주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욱과 나의 참지 못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라고 해서 내 뱃속으로 낳았다고 해서 이 아이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안전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는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견고하면 여러분이라는 세상, 여러분이라는 창틀을 통해서 밖을 내다봅니다. 우리 엄마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 다른 사람하고 있어도 좋겠지. 우리 엄마는 나를 언제나 믿어줬어. 다른 사람도 날 믿어줄 거야. 우리 엄마하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 다른 사람하고 있어도 그렇겠지. 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에게 생명이자 생존이고 아이들에게서 안전한 하나의 창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해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대인관계를 그럭저럭 잘 지내는 행복한 아이로 클 겁니다. 열쇠는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론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의 자녀를 더 잘 오랫동안 제대로 사랑하면서 키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